네, 1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춥지만 화창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전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4가지, 환율, 두산 에너빌리티, 남해화학, 이번 주 핵심 일정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이슈, 지금 외국인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환율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원 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이런 지적 또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불발이 됐는데 이것을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장기화, 계엄 사태 후 폭풍이 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 금리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가요.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탄핵 소추안 표결 불발로 9일 한국의 외환시장,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4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는 것을 넘어서 1,500원이라는 숫자까지 지금 금융가뿐 아니라 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 사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될지가 주목할 부분이고요. 계엄 사태 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1조 원 넘게 빠졌거든요. 최근에 불안한 전국이 이어지면 대외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관련 코멘트 보면은 저번에 보도드렸던 S&P 같은 경우는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에 타격 줄 정도 아니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피치와 무디스는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우리 증시뿐 아니라 이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봐도 외국인 심리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 그러니까 환율 불안으로 인한 은행 건전성 문제라든가 물가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장을 비롯해서 국내장 혼란, 급락 피할 수 없겠지만 빠른 회복에 나설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시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새벽 2시 기준으로 1,423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뛴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 빨리빨리 지금 안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당국, 금융 당국 어떻게 이런 혼란을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했었죠. 이 정치 불안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팀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은 최대한 경제팀이 한데 뭉쳐서 빠른 수습에 나설 테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 경제를 신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긴 했습니다. 메시지 이상의 조치를 내놓기도 그 조치가 단기 조치 이상의 해법이 되기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장관 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서 이 해외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서 정부 시장 안정 의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금융위가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점검회의 개최하는데 계엄 사태 직후에 생각보다 덜 출렁였던 증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국도 굉장히 지금 바빠졌습니다. 외국인들,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요게 조금 잠겨야 될 가능성, 그래서 원달러 상승 가능성, 요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좀 더 확보를 미리미리 조금 해놓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순 대외 자산이 많기도 하죠. 또 스와프도 이렇게 체결을 많이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평소에 더 많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에 정책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상법 개정안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총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지금 이 주총을 앞두고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요. 주말 사이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이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재편,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떼어내서 로보틱스에 붙이게 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 반대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밥켓의 저평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현재 분할 합병 비율, 그리고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서스틴베스트의 이 권고 내용이었고요.
오는 12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총회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반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분할 합병 관련해서 의견 낸 국내 자문사들 보면요. 찬성 측은 사업구조 재편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그리고 또 최근에 정책 문제 있지만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과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었고 반대 측은 분할 합병 비율이 소액주주 희생시키면서 지배주주가 이익 보는 중대한 이익 상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스틴베스트가 두산 합병권과 관련해서 주총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낸 자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합병을 추진하는 두산은 이 합병 무산 관련한 불확실성이 기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분할 합병은 주총의 특별 결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참석 주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3분의 하거든요. 2면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상당히 높냐라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현재 두산 측, 그러니까 아마 합병을 찬성하는 측의 확고한 지분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배 구조 보면은 현재 두산 측 지분율 가지고는 통과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산그룹의 구조 개편 관련 변수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6.85% 정도 보유한 국민연금의 판단이 그리고 주총 참여율들이 아마 변수가 꽤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동안의 맥락 보면은 과거에 SK이노베이션이랑 SK이NS 합병 안건에서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했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두산그룹 합병이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은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에서는 맞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막판에 이제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불안불안한 눈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떼어내는 것 자체는 많은 쪽에서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연금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 핵심 일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일정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시장의 긴급 점검회의 이것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날 이제 KDI의 12월 경제 동향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같은 날 금감원이 이 시중은행의 여신과 자금 담당 부행장 간담회를 지금 개최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의 장 초반에 지난주에 그렇게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던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금감원의 간담회는 사실 릴레이 간담회입니다. 10일인 화요일에는 저축은행 CEO의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11일이 경제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재부 하는 금융시장 동향 나오고 11월 실업률 나올 수 있는 고용 동향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미국 쪽이 중요한데 미국의 CPI 물가지수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11일에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날 장후입니다. 오펙의 이 원유 생산 수급 동향 전망 같은 것들 알 수 있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이날 나오고 캐나다도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2일 목요일에는 캐나다에 이어서 유로존이 기준금리 결정하고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한국 기재부가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내놓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놓는 데이터들은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좋은 데이터보단 좋지 않은 데이터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군요.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으니까 그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전달에 2.6 나왔는데 이번에 소폭 올라갈 가능성 지켜봐야 되겠고요. 캐나다 또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이라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하나 빼먹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지금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줄 알아서 예. 네, 자 남해 화학을 키워드로 뽑았던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복합 비료 원료 그 소재의 수출 통제 가능성 다시 부각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도 뭐 히토류도 그랬고 네. 또 요소수도 사태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난해 있었던 일이 재현될까 하는 걱정이 시장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중국 정부가 그 요소수뿐 아니라 인산 이암모늄이라고 해서 DAP라고 하는 겁니다. DAP라는 예, 이게 복합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건데 이 DAP 수출을 통제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글로벌 시장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아거스 미디어라는 곳에 따르면 중국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세관 검사를 중단하고 이 DAP의 수출을 통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DAP는 요소와 함께 복합 비료의 이 대표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물질이 원래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휘둘리면서 우리나라가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어왔는데 그나마 요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90%에 가깝던 중국 의존도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요소는 90%에서 13%대로 낮아졌는데 문제는 DAP입니다. DAP는 여전히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정도로 그렇게 높아요? 의존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 복합 비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 기업이 남해화학이죠. 그래서 남해화학을 키워드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 잘하시는 분이 이제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안 쳐다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워낙 주가가 장기적으로 예, 예. 하락을 했으니까. 남해화학 가져온 이유 뭡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 남해화학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비료 관련주들이 지난해 이 사건이 제대로 불거졌을 때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DAP는 사실 가격 문제로 수입을 대체선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모로코산이라든가 뭐 베트남산 있긴 하지만 중동산은 워낙 이 운임비, 운송기간 비가 부담이 높고 베트남산은 품질이 낮기 때문에 대체가 지금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DAP 생산하는 곳이 남해화학이거든요. 아, 자체 생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올랐고 그리고 1년 전에 남해화학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이 현실화가 됐었을 때 조비죠. 지금은 조선비료, 과거 조선비료도 그렇고 효성 OMB와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했었던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